우리 수업으로 와서 재미없는 항만 및 해양 구조물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옛날엔 내가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읽어보면 소설책처럼 쭉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시원찮으니까 다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식을 자꾸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강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합니다. 그 강의에 있는 것 자기가 더 공부하고 싶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1대1로 와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유학 가는 거 추천하고, 제 지도교수가 이번에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싱가포르 대학 부총장으로 2년, 최소한 2년은 하러 8월 말에 온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 담당 부총장으로 오신다. 그 부인하고 같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도 됩니다.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외곽 시설을 제가 일부 보여드렸지만 여기 또 외곽 시설이 이제 설명이 나온다. 여기 이제 파랑이라는, 우리 이제 소위 그냥 파 그러죠. 저도 그럼 파도를 파라고 그러는데, 파도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파랑이라고 많이 쓰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들, 한국 교수들 말씀이 이거 일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잘 쓰지 말아요. 근데 파의, 그냥 파랑이라는 파의 그러면 어감이 이렇게 잘 와 안 닿아서 할 수 없이 파랑이라는 말은 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항만 구조물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파제입니다. 사실은 방파제. 그 방파제로 대변되는 외곽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외곽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자꾸 말씀드리지만 방파제다. 방파제. 그러니까 어디 항만 공사를 한다. 그럼 거의 90% 정도는 방파제를 끼고 합니다. 그래서 방파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 아직은 뭐 더 연구할 것들이 많고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이거를 수치 해석을 하든지 이론적인 연구 이런 것들은 어느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수리모형 실험을 이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유럽 쪽에서도 많이 하고요. 유럽 쪽에서 이제 해안공학이 강한 나라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좀 잘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다. 반도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삼면이 지중해하고 대서양하고 만나는 곳 대서양. 그게 전부 그거고, 아프리카 연안에 까나리아 제도라고 스페인 애들이 또 섬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까나리아 제도는 우리나라 원양어 어선들이 가서 정박하기도 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는, 많이는 아니지만 사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해안공학이 셉니다. 그래서 그 파랑의 방지를 하는데 100% 방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도를 막는다는 거는 결국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소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 쪽에서 이제 뭐를 연구를 하냐 그러면 뭐 그 현대건설은 마북리에 연구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 파도를 이제 방파제에 오는 파도를 이용을 해서 그걸 전기를 생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파력 발전을 연구를 해요. 그 우리 에리카 캠퍼스에서 이제 박사받은 걔 현대건설 차장인데 걔 에리카 캠퍼스 졸업생입니다. 마북리에 있는데 그 친구 박사학위 논문이 그 파력 발전에 관한 건데 제일 큰 문제점이 파력 발전,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컨시스텐시가 유지가 안 된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관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풍력 발전기를 하나 이렇게 3개짜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계속 바람이 불어와야지 얘가 전기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었다가 맞았다가 불었다가 말았다가 그러면 그 전기를 축전을 해놔야 되는데 전기를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전기를 어디다 저장해놔? 한계가 있다.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컨시스텐스가 유지가 안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력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파도가 들어와서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얘가 어떤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거기서 발전이 돼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와야지. 파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큰 파도가 왔다가 쬐끄만 게 와가지고 돌리질 기운도 없는 그런 파도들이 옵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관령 바람개비는 전기로 돌린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기를 생산하는 놈이 전기를 써먹고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일관성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좀 머리가 깨어가지고 해안공학 쪽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인공섬을 만들어요. 인공섬. 콘크리트 같은 걸로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섬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봐. 네모다란 거야. 공 떠있게. 여기다 바람개비를 막 집중적으로 한 100개 설치를 해요. 100개를 설치를 해요.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일로 옮겨라. 근데 6, 7월에 여기 태풍 온다 그럼 얘를 끌어다가 딴 데다 갖다 놓고 그 태풍에 망가지니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MIT에서 연구를 했는데 인공 아일랜드, 그러니까 아티피셜 아일랜드를 만드는데 MIT에서 연구한 거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여기다가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서, 왜냐하면 자기네 동네에는 원자력 발전소 못 짓게 하니까. 지금 삼척하고 영덕에서 어제도 뭐 신문, KBS 뉴스 잠깐 보니까 뭐 이장들이 월성인가 어디서 원자력 발전소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투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등 뭐 그런 싸움이 붙잖아요. 지금 영덕하고 삼척에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선정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해. 우리 동네에 왜 짓냐 이거.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지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생각하는 거는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막 10개 막 이렇게 지어놓는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효율성은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그 동네 원자력 발전소는 다 못 쓸 수도 있고. 물론 사고가 안 나야지 정상이지만. 그래서 MIT 쪽에서 이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60년대 이때. 그래서 그걸 다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은 이런 개념을 갖다가 이걸 하버로 쓰자. 이동식 하버로 쓰자. 그런 개념이고요. 설계할 땐, 뭐 여기 다른 저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표사 이동을 그러니까 모래가 이동하는 걸 방지를 하자. 그건데, 뭐 돌재 같은 게 이제 돌출된 방파제 그런 게 저런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파제를 잘 못 쌓으면은요, 굉장히 자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쌓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울릉도에다가 사동항에 방파제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해양수산부에서 곧 나올 겁니다. 한 3천억 원짜리로. 근데 이거보다 동해항 할까요? 동해항에 지금 묵호항을 장기적으로는 안 쓰고 동해항을 3천억 원씩 2번, 6천억 원을 들여서 동해항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동해시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여태 못하다 올해 나온대요, 다시. 그러면 여기 방파제는 방향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쌓을 건가? 이렇게 쌓을 건가? 이렇게 쌓을 건가? 이런 거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심해 설계파 조건을 줍니다. 심해 설계파 조건. 그러니까 깊은 바다의 파도의 조건을 주는데 첫 번째 조건은 파도의 높이를 줍니다. 여기서 파고를 줍니다. 두 번째 주기를 줍니다. 주기. 파도의 주기. 이 파도는 3초다, 4초다 이런 식으로. 통상 윈드 웨이브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초에서 대개 15초 전후 30초 넘어가는 건 너울성 파랑이라 그래서 좀 더 긴 웨이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향을 줍니다. 파도의 방향을 준단 말이야.
왜냐하면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방파제를 이렇게 공사해냈다. 이거는 사표낸다. 사표. 파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쌓여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주면 수치 해석을 해가지고요. 수리 모형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그 파도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잘 못하면 대학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죠. 이거 우리가 1억 원 줄 테니까 이거를 계산해 달라든지. 그러면 막 굉장히 많은 상용 모델도 있고 비싼 모델도 있고 제가 만든 모델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 방파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토사 이동인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방파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모래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롱쇼 커런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연안을 따라서 흐르는 흐름에 의해서 여기 와서 모래가 자꾸 쌓였다. 모래가 쌓였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배가 정박하고 그러는 데라 그러면 이거는 준설을 또 해놔야지 됩니다. 그러면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또 돈 들죠. 그럼 이중으로 들어. 그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게 군산항입니다. 군산항은 항 내에 자꾸 모래가 와서 쌓여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돈이 뭐 그거 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준설 비용이 비싸가지고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요. 조. 1조면 10억 달러잖아. 10억 달러. 이 돈이 어디서 나와? 여러분들이 또 세금 내야지. 아직은 여러분들 세금 안 내지만.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돌아가신 딘 교수라고 로버트 딘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해안공학의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어디 교수였었냐 그러면 이 지도가 제대로 됐나 이게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 반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로리다 반도가 아마 게인스빌이 여기쯤 있을 거예요. 게인스빌. 스페링이 맞는지만 조병환 교수님 박사학위 하신 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at 게인스빌. 여기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코스탈 앤 오셔노그래피컬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었습니다. 해안 및 해양공학과가 있는데 지금은 합쳤습니다. 토목공학과로. 거기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말년에는 뭘 주로 하셨냐 그러면 컨설팅을 주로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요. 미국 교수들은 자기가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는 학교를 안 통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영광 원자력 발전소 할 때도 그분이 다 컨설팅 해줬습니다. 물론 공짜로 한 건 아니죠. 돈 받고 해주죠. 근데 여기 플로리다가 이제 부자들이 많이 가서 살아요. 정년 퇴직하면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날씨 좋고 항상 따뜻하니까 나처럼 지금 이 신경통인 것 같지는 않지만 신경통인 사람은 더운 나라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결정적인 허움이 하나 있죠. 지진이 나. 지진이. 무섭다, 이 지진은. 연세 드신 분들은 대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잘 안 가고 여기 또 산다, 여기 가는데. 여기는 다 좋아. 물가도 싸고, 기후도 습하고, 덥고, 또 이쁜 색시들도 많고. 근데 결정적인 흠이 또 하나 있다. 허리케인은 도망가면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 애들이 많아요. 범죄가 많아요. 범죄. 그래서 CSI 마이애미도 생긴 거다. 아니 라틴 아메리카 애들이 와서 라틴 아메리카 애들은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브라질을 빼놓고는. 걔네들이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하다. 여기 물가도 싸고 좋습니다. 세금도 주마다 다른데 여기 플로리다주는 싸고. 근데 하여간 부자들이 많이 오는데 부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안 살아. 어디 살아? 섬을 산대. 섬. 자기가 개발을 해. 섬을 하나 사가지고 개발을 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집 다음으로 사고 싶은 게 보트나 요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전국에다가 마리나 하버를 다 만들려고 구상을 해놨어요. 니네들이 이제 취업해가지고
집은 없어도 내가 요트라도 흉내라도 하나 내겠다. 그래서 요트를 사가지고 한번 모래 밥을 굶어가면서. 근데 요트를 사면, 미국 부자는 진짜 부자니까 요트를 사면은 정박시설이 있어야지 되잖아. 아무데나 이렇게 끈으로 묶어, 나무에다 묶어 놓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다 조그만 이렇게 방파제 식으로 이렇게 하나 뭘 싸요. 그러면 이게 싸면은 해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옆에 사는 사람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안에 모래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변호사가 원체 많아서 변호사들이 먹고 살려고 야 수해라 고소해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고소해. 그럼 이거 누군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판사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 딘 교수, 로버트 딘 닥터 딘한테 가요. 그럼 돈 벌지.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다. 해안선 토사 유실 뭐 심각한데 방파제는 사실은 저거보다는 그 앞에 두 개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해안하고 서해안이 지금 토사가 자꾸 유실돼요. 이게 결국은 바닷속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모래가. 그러면 그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지가 깎여 나간다는 건 국토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 대책을 많이들 연구를 하는데 저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돈 받고. 별로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다른 나라 여행을 하거든지 외국 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크고 사람은 적어야지 돼요. 거기는 해안 사구에 울타리 딱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왔다 갔다 하게 하니까 사람에 의해서 자꾸 모래가 유실될 수도 있다. 사회가 그런 거죠. 이런 거는 뭐 빼겠습니다. 외곽시설의 기능에 따른 거죠. 방파제죠. 이거 제가 그냥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새로 개정판이 나왔는데 저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큰 거 2권인데 거기에 있는 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요약을 한 겁니다.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이제 미국에는 쇼 프로텍션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매뉴얼이라는 건 통칭해서 시방서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가서 공사를 하면은 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나와요. 그럼 이라크 정부에서는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 이라크는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었습니다. 영국. 그래서 걔네는 BS 코드를 따라갑니다. 브리티시 스탠다드 그래가지고 영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리아 스탠다드 그래서 KS 규격이 있듯이. 그래서 규격을 만들어 놨어요. 미국 애들이. 방파제 공사, 항만 공사에 관련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누구만 만드냐면 미국 육군 공병단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걸 갖다 베껴가지고 자기네가 업데이트,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니까 남의 거 갖다가 추가 기능 해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들어내요. 그걸 갖다가 또 만들었어요. 일본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일본 거하고 미국 거를 갖다가 붙였는데 일본은 미국 걸 갖다가 좋은 쪽으로 고쳤는데 우리나라는 나쁜 쪽으로 고쳐놨습니다. 왜? 기술력이 약하니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고쳤는데 제가 볼 때는 썩 잘 고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회의에 가서 봤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 안 왔지만 하여간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만공사나 해안과 관련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가야지 됩니다. 이거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틀렸더라도 이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해서 고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진해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별로 사건이 안 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추가를 했습니다. 동일본 지진해일 때도 영향을 받고 1983년, 93년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요약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이거 장단점 좀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포를 분출하여 소파를 하는 공기 방파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팅 브레이크 워터는 있다 그랬습니다. 부방파제, 떠있는 방파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방파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방파제 이후에 사실은 방파제 위에는 사람들이 다니면 안 돼요. 안 돼. 개새끼 두고 가서 똥 싸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못 가게 해야지 돼요. 방파제에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턴키 하면서 이제 방파제에 사람들이 가서 여기 보면은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방파제를 친환경성, 친수성, 아주 최근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관광 자원화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낚시꾼들이 많이 오면 그 동네 와서 잠자고 먹고 그러니까 돈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개발을 하는데 사실은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되는데 하여간 방파제는 대략 이렇게 되고 대개 방파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트라포드를 쌓아놓는다. 테트라포드. 그래서 테트라포드는 우리는 그냥 산발이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발은 4개입니다. 얘가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잖아. 저 안이 묵은해요. 콘크리트가 철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똑똑 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갖다 쌓는 거를 난적한다고 그러는데, 난적하는 게 있고 측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차곡차곡 이렇게 서로 겹쳐지게 쌓는 그런 방법이, 그게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장비비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쌓는 방법도 있고 그걸 맞춰서 서로 맞물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많이 쓰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이걸 시공을 한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하고 이런 현장 조사를 가요. 얘네들이 현대건설이 시공을 제대로 했는가를 체크를 하라고 그럽니다. 가서 이런 거 보면 이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다. 이물질들이 들어가, 스티로폼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다 퇴짜 나버려. 그러니까 그런 퀄리티 컨트롤은 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냥 평평한 면에 파도가 와서 부딪히면은 그 방파제에 손상을 가지만 여기를 거치면서 에너지가 상당 부분 줄어드니까 파도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방파제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방사제는 말 그대로 모래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파제 중에서 여기 이제 이게 방사제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안제가 쌓여 있는데, 이안제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안제는 말 그대로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방파제입니다. 요런 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항 그 대림산업이 시공한 것처럼 이쁘게 잘 시공을 하면 관광 자원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데 대충 해놓으면 잘 못 써먹습니다. 근데 이안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론 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정박하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막아놓은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래를 얘가 어느 정도 방사제 역할을 한다. 그럼 모래가 여기 쌓이게 하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 있는 걸 준설해가지고 여기다 깔아놓는다든지 뭐 다른 콘크리트용 골재를 쓴다든지. 우리나라도 그 모래가 부족을 해서 회사를 상당 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모래를 준설을 해가지고요. 그걸 프레시워터, 강물로다가 빨아요. 모래를 한번 세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파트 지을 때 그걸 쓴다. 제대로 안 빨고 소금이 있으면은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분당 아파트. 그때 아파트 많이 지을 때 골재가 모자라가지고 바닷모래를 썼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외에서 오는 파도를 막아서 이 배들이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 그 다음에 해안 제방. 이 방조제는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르다고. 여기 방조제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방조제는 대개 이 오버플로우가 안 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 오버플로우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도 되지만 안 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외에는 파도를 막아주려고 이렇게 사석 경사식 식으로 아니면은 테트라포드를 쭉 깔아주든지 하고, 물론 이 안에는 흙으로 된 댐이죠. 그래서 여기를 공짜로 놔두면 아까우니까 이거를 도로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방파제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도로로 연결해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호안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안, 말 그대로 뭐를 해안을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바다는 아닙니다. 이거 강입니다. 한참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에 한강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한강에 이런 식으로 많이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놨죠. 아니면 여기다 폐타이어를 쭉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흙을 채워서 이게 호안을 했었습니다. 호안 공사를. 근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인공적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친환경적, 친자연적으로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많이 온다든지 센 파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지역에는 해야죠. 돌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아니면 유럽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제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하와이 가면 아주 요구에 조그만 게 아주 대표적으로 돼 있어요. 와이키키 해변에.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해수욕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와이 거는 뭐 조그만 건데, 여기서 보면 지금 경사지게 입사하는 파랑, 이렇게 경사지면은 이쪽으로 파가 오면 이 뒤에는 안전하다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와 버리면 안전할 리가 없죠. 아무런 역할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돌제가 전부 작은 건데, 돌제를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배를 메아두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이 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인더스트리얼 하버, 그거는 이걸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제티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큰 탱커가 와가지고 오일을 하역을 하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육지 쪽으로 끌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크루드 오일이 있다 그러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탱커에다가 선적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장치. 그러니까 주로 탱커, 사우디아라비아야 이제 뭐 산유국이니까 이게 이제 돌제. 이게 이제 이안제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렇게까지 머리를 잘 써야지 돼요. 저도 뭐 이런 표사 이동은 연구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는 저 전북대학교에 있는 황규남 교수라고 79학번인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분은 이 표사 이동에 대해서 그걸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아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그런 거 관련해서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머리를 잘 쓰면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모래가 이런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파도가 이렇게 오면 회전을 해요. 이렇게 들어와요. 빛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안에다 모래를 쌓으면서 그 모래가 차츰차츰해서 결국엔 이안제가 돌체처럼 얘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안선이 커질 수도 있다. 모래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서 좋아요. 제가 해외 컨퍼런스를 처음 간 때가 1997년도였는데 그때는 이제 지진해일 때문에 일본에서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 컨퍼런스 간 게 2000년도에 뉴질랜드의 로토루아라는 데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갔습니다. 이번엔 그게 내년 3월인가 4월에 시드니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학회를 하는데, 그때 뉴질랜드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거기 와서 이제 스폰서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심 식사를 낸다든지 뭐 이런데 관광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해안공항 컨퍼런스를 하는데 왜 관광회사 사람들이 왔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관광회사에서 돈을 투자한다. 해안공학 연구하는데 이런 거를 하면은 모래가 길어져서 쌓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이제 웨이브가 브레이킹 되면서, 플런징 타입 웨이브가 브레이킹 되면서 여기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관광 자원으로서 좋기 때문에 관광회사에서 돈을 투자한다. 제가 지금 다리가 무척 아파서 좀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은 없는데, 이안제인데 이건 일본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일본입니다. 제가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물속에다 방파제를 쳤어요. 이건 공중에서 드론 같은 걸로 가지고 찍은 거다. 물속에다 이렇게 방파제를 져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수욕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시야가 안 가려져서 좋다. 근데 정말 이 방파제가 이 해안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연구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충분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속에서 있으니까 메인테너언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좀 넓게 해서 이 안에다 어초까지 심어놨습니다. 이 인공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초를 심은 이유는 여기 물고기들이 와서 부화도 할 수 있고 알도 낳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해놨습니다. 일본 애들. 그다음 도류제의 간문 이런 게 있는데, 간문만 보겠습니다. 도류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말 그대로 물을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싸는 거고, 간문은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인천항 간문하면서 조석 고저, 즉 간만의 차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뚝이나 독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과 부대 시설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이런 조그만 거지만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작년에 8월 달인가 함부르크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함부르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조그만 강이지만 이렇게 간문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야지 되니까. 꼭 바다에만 놓이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간문이 강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수문학에서 배웠겠지만 여름에 우리나라 성격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아니면 도. 우리나라는 6, 7월, 8 이렇게 3개월 동안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비 많이 안 오고. 근데 유럽은 그런 게 거의 없이 연중 그게 균등하기 때문에 강을 이용한 어떤 운송수단으로서의 강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강을 운하로 많이 씁니다. 유럽의 강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위차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문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제 방파제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방파제. 이 위에 거는 읽어보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도. 이 사석경사식이 우리나라 방파제 한 70%는 사석인데, 뭐 지금 짓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석경사식 잘 안 짓습니다. 거기 장단점입니다. 그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석경사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왜 파도가 이쪽에서 온다고 보면은 여기가 항구 내죠. 항구죠, 항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닥이라 그러면 요 부분은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 왜? 이 수심이 얕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수심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심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약체저 저조면으로부터의 수심을 얘기한다. 이걸 기준면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여기는 바다에서, 강 말고요. 바다에서 수심이 여기는 10m야. 그러면 약체저 저조면으로부터 10m라는 얘기입니다. 약체저 저조면으로부터.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체저 저조면이 여기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그러면 이게 10m인데 이게 방파제를 그러면 10m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평균 해수면이라는 게 있죠. 평균 해수면. 그 평균 해수면은 어떤 한 지역의
해수면을 오랫동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잰다 그 말이에요.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뭐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재가지고 그걸 평균한 게 평균 해수면인데 평균 해수면까지의 높이가 또 있습니다. 해도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해도에 보면 약체조 저저면에서의 수심이 나오고 평균 해면과 민씨 레벨과의 그 높이차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4.6인가 뭐 4.6m 정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m라고 보죠. 2m. 여러분들이 가서 보는 그 해수면은 대개 이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원래는 10m였는데 거기보다 2m를 더 쳐야지 정말 진짜 깊이가 나오는 건데 그럼 가서 이대로 시공을 할 거냐, 높이를 12m를 해서 뭐 안전율 계산해서 얼마를 할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파도가 오면은 또 해수면이 올라가요. 파도가 불면은 그 파도에 의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걸 또 고려해야지, 파도를. 그다음 두 번째, 뭐 동해나 남해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서해에 공사를 할 때는 조석에 의해서 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걸 또 고려를 해요. 조석.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하지만 지진의 일이나 폭풍의 일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 또 고려를 해요. 이걸 다 더해야지 돼. 그래서 마른 수심은 10m인데 실제 방파제 높이는 20m가 넘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위에는 조금만 솟아나와 있지만 이게 경사져서 이렇게 많이 가면 여기를 채우는 사석, 즉 깬 돌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돌을 채우려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돌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결국은 산을 깎아내서 발파를 해서 그 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여기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비경제적이다, 아니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죠. 요새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수심이 얕은 데만 해야지 돼. 수심이 깊은 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직립재, 콘크리트로다 이런 케이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 싼다, 그런 얘기. 거기 한번 대표적인 이게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전부 근고 블럭, 근고라는 말은 한자어고 블럭은 영어입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외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는 1대 1.5로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여기에는 또 뭘 하냐 그러면 보호공을 해줘요. 파도가 와서 오면 필연적으로 웨이브 인듀스드 커런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의해서 여기가 쇄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카워링. 여기가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석 경사식 방파제 자체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를 이렇게 필터 같은 걸로 깔아가지고 쇄골을 방지합니다. 그래도 쇄골이 생기니까 또 메인테너런스를 해줘야죠.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또 블럭 같은 걸로 다 E형 블럭이니 뭐 테트라포드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방파제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방파제 1m 건설하는데 2 내지 5억 원 들어가는 게 이제 실감이 될 거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상치 콘크리트는 이후에 이제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밑에 사석 경사식을 또 보호해주기도 하기 위해서 이후에다가 콘크리트 블럭을 갖다 쌓기도 하고 아니면 치기도 하고 현장 타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수심이 얕아지니까 이런 데는 배들이 써먹을 수 없는 죽은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놓는 건데, 말은 이렇게 놓는다 그래도 여기는 사실은 또 갖다가 테트라포드로 갖다가 막 방어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케이선을 갖다 놓으면 시공도 편하고, 이 케이선은 당연히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현대건설 그 광양항 시공하는 거 보여드린 것처럼 밖에서 이걸 만들어다가 여기다 갖다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회사들은 저거 잘 못해요. 놔도 잘못 갖다 놓으면은 또 다른 문제점 하나가 얘를 갖다 놨는데 이 밑에 집안이 침하를 하면 얘가 내려앉는다. 그럼 높이가 안 맞아요. 또 옆에 방파제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큰 건설 회사들은 참 잘해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최근까지 이런 케이슨 타입 방파제들을 굉장히 많이 시공들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그러니까 해외 공사에서도 저런 거 하면은 돈 벌 거예요. 다만 공사를 따느냐 못 따느냐는 또 다른 얘기죠. 거기 뭐 약간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대개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그때 건설기술연구원에 가서 김영택 박사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놔두진 않고요. 여기를 채웁니다. 어느 높이까지는. 왜냐하면 자중으로 인해서 슬라이딩이나 미끄럼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김영택 박사가 뒤체험 물질로 좋은 게, 여기 체험 물질로 좋은 게 뭐라 그랬어? 고로 슬래그라고 안 그러냐? 고로 슬래그라는 말 들어봤어? 그 철광석을 철을 성분을 끄집어낸 찌꺼기, 그런 게 이제 광양이나 포항 제철소에서 많이 나옵니다.